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리고 이 코너는 계속 갑니다. 네, 출마자가 없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나? 이 코너는 영원히 가죠. 네, 영원히 가죠. 아니 저희가 지금 코너 개편 중이라서 출마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2030년에도 제가 살아있다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준이 50년 계속 가는 거예요. 네. 21세기와 더불어 갑니다. 출마 안 하시죠? 네. 출마라뇨. 자, 이게 이거부터 좀 보죠. 배 소장. 예.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 요거 우리가 여론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 거냐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리얼미터 조사 나왔던데요. 영향 좋다고 봐야 되겠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가 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는 묻어나지 않았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입니다. 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 35.7%, 직전 조사보다는 1.5%포인트 내렸습니다. 1.5. 네. 네.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올라가서 60.8%로 나타났는데 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20대, 30대, 40대 다 하락을 했어요. 확실히 젊은 그렇죠. 층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를 분석을 할 때는 그래도 20대, 30대 좀 호응을 얻는다. 네. 이준석 신당 효과를 좀 상쇄시킨다 그런 분석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이 특검법 이후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부담이 되는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이제 50대, 60대, 70대 특히 이제 60대와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별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60대에서는 이게 신년 효과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60대에서는 1.2%포인트만 올라가서 1.2%의 변화가 있었고 70대 이상에서는 1.9%포인트 상승이니까 이게 대체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집 효과로 본다면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인데 그럼 적어도 대구 경북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신년인데.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1.7%포인트 내려왔고 인천 경기가 중요한데 인천 경기에서는 6.7%포인트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는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특검법이 부담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평론가. 우리 이 특검법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권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아도 고민, 거부해도 고민, 양쪽 다 고민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국민들이 특검법 원하는 여론이 좀 높은데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칠 거다는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소재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1.5%포인트 내린 거면 나름 선방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요 조사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조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같은 기관 조사도 다음 주 거를 한번 더 봐야 되고 요 조사는 이제 요거만 보면 ARS 조사잖아요. 전화 면접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속속 발표가 될 그런 조사들을 다 지켜봐야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관건이 이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적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어.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막 곤두박질 치고 이런 거는 막을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뭐 특검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묻어야 돼요. 뭐로 묻어요? 국민의힘이 뭔가를 제기를 해서 아예 시선을 돌리는 거밖에는 탈출구가 없거든요. 그걸 성공할 거냐. 긍정적 이슈로 전환을 한다? 그렇죠. 자신들한테 유리하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고 민주당하고도 차별화를 획득할 수 있으면서 중도층 무당층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이 이슈를 던질 수 있는가. 정책적 이슈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정책적 이슈이기가 쉽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도 설 전에 던져가지고 이 국면을 좀 이렇게 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 최종적인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봅니다. 혹시 개헌? 개헌이요? 개헌은 메가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로 만들려고. 이제 그보다는 뭐 인물 쇄신이라든지 민주당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겠죠. 결과적으로는 특검법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권한
쟁의 심판까지 네.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일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다른 이슈로 빨아들이려고 시도를 하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비교되면서 뭐 공천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시한다 이런 차원이 또 아니면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도 이제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팍팍 스며들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파격적인 그런 걸 좀 꺼내들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좀 뼈아픈 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 본인들의 악재는 상대당의 악재로 덮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표 배우자가 법인카드 유용 문제 관련해서 소환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한창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소환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총선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는 악재잖아요. 악재죠.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럼 영부인은 야당 대표 배우자는 저렇게 소환되는데 영부인은 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 악재를 기대하기도 좀 어렵게 됐다. 그런 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 여론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걸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법이 관건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차단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도 뭔가 플러스 알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특검법을 받아들이거나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 직후에 그럼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 총선 후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호락호락 또 응하겠어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뭔가 좀 이 논란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의 구상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좀 보죠. 이거 세부적으로 분석한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김수민 평론가. 네. 예. 이게 보니까 시사인에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네,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했고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웹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 아시는 분들이 웹조사라 그러면 야, 그 인터넷 폴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확보되어 있는 패널들한테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발송해가지고 URL을 링크를 시켜드립니다. 그럼 그쪽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게 하고 이런 조사를 왜 하냐면 문항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 전화 면접이나 ARS로 버거울 때 이제 이렇게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로 체크를 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좀 확보가 쉬워요. 응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응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군요. 6.8인데 6.8%였습니다.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김건희 영부인 관련 이슈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호감층, 더불어민주당 호감층 그리고 양당 다에 대해서 비호감을 표한 층에서는 또 각각 어떻게 응답이 나타났는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들여다본 여론조사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가 65인데 국민의힘 호감층에서도 26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특검 필요하다 그러는데 거부권 행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포인트구나. 요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이 국민의힘 호감층이면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쪽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김태현 진행자가 또 짚었듯이 전체 평균도 중요하지만 이 무당층이 전체 평균과 어떻게 개를 같이 하는가 달리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네. 총선 때는 이 무당층이 중요하잖아요. 중수층이라고 해서 지금 뭐 청수여중 이야기도 하는데 무슨 청년층, 수도권, 그다음에 여성 중도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청수여중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양당 모두에서 이제 이 비호감인 무당층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이 63%예요. 근데 이 조사는 이렇게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인부로 보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부정평가가 거의 특검법을 원하고 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과도한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이것도 역시 무당층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전체에서 과도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가 40, 동의하지 않는다가 47. 동의하다도 꽤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양당 모두에서도 무당층에서도 38이
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과도하다가 38%, 과도하지 않다가 42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뭐 제대로 진상 규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너무 정쟁화 시켜서 뭐 총선 때 이걸 그냥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공감해주기 힘들다. 오버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네. 오버하지 말라. 네. 오늘 좀 뭐 잘하죠? 예리하네요. 아, 잘해요. 김건희 여사는 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특검법이 핵심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총선 이후에도 계속 불거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차단하는 그런 뭔가 방안을 내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하는가 중요한 것이 마지막 조사에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야. 전체 평균이 무려 72%예요. 그다음에 무당층이 무려 7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호감층도 48%.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좀 그게 뭐 논란이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자꾸 거론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특검법이냐 특검법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뭔가를 꺼내 놓는 것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야기하는 플러스 알파. 여기 정치쇼 출연하지 않았어요? 김경률 출연했죠. 비대위. 네. 여기서 그러니까요. 얘기했어요. 네. 다 여기 출연하네. 아 그럼요.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모든 길은 정치쇼로 아, 통한다. 그럼 그거 담고 뭘 있다라고 뭐, 봐야죠. 그죠? 뻔한 얘기를 뭐. 정치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그럼요. 우리 오래- 코너가 연구 박제돼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다. 야, 네, 쉽지 맞다 이제 않았습니다. 드디어. 네. 네. 연구 박제다 이 코너는. 네. 그런 개념의 조사에 함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거 좀 보죠. 이거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율 좀 볼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네. 왠지 그냥 딱 드는 일감으로는 지지층이라든지 조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예전에 지지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다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당 지지도 어때요? 그 이후에?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까 이제 에너지 경제 신문과 리얼미터 조사인데 날짜만 다릅니다. 정당 지지율은 4일, 5일 이틀간 이제 실시된 건데 지지율은 더 긴 날짜 동안 실시가 됐고요. 이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는 1.5% 포인트가 내려온 36.6%.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연동된 거 그러려니.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좀 올라야 되잖아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1.5% 포인트 하락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피섭이 동정 여론으로 작동하고 또 민주당 지지층이나 외연의 결집 효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0.9% 포인트가 올라간 44.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내용상으로 보면은 경기도에서는 또 민주당이 결집한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민주당이 조금이긴 하지만 뭐 얼마나 큰 폭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결집을 했다. 조금이라도. 근데 아주 크게 뭐 이게 지금 총선 국면에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의 분수령이나 분기점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전 같으면 이런 일이 또 더군다나 이제 시점도 중요합니다. 지금 한 90여일 이상 남겨둔 시점의 피습이 아니라 한 3, 4일 남겨두고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판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워낙 이 SNS나 휴대폰 모바일을 통한 소비가 빠르다 보니까 웬만한 이슈가 일주일 이상을 잘 안 가요. 아 그런 거였더라고요. 네.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때랑 좀 다른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박 전 대통령 피습 때는 지방선거 유세 도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끼치는 영향도 컸고 그다음에 그때는 사실 그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을 때라서 그러면 이제 한나라당 비지지층 입장에서도 아유 이번 선거는 더더욱이나 해보나 마나가 됐군 하면서 투표장에 안 간다거나 이래서 이제 더 파장이 커졌던 건데 지금은 이제 선거도 많이 앞두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걱정했습니다.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서 음모론 뭐 이런 거 퍼뜨렸지만 진짜 당을 넘어서서 다들 걱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경동맥을 비껴가서 이 대표도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고 이러면서 조금 빠르게 국민 여론이 안정을 되찾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걸 소화하는 한국 사회 역량도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 성숙해진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곧바로 뭐 당파적인 지지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민주당 아픈 부분은
그 헬기 이송 논란. 요게 지금 이제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죠. 의사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대표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 대표한테 동정 여론이 더 갈 수 있는 주제인 건 확실했는데 조금 상쇄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혹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사실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가 뭐 사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무적으로만 판단을 해보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고 거기서 입원하고 그러면 의원들도 많이 내려왔을 거고 부산에 상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았을 것이다. 정무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게 과연 쉬웠겠느냐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나았겠죠. 이제 우리가 뭐 방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어떤 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부산대병원에서도 이송을 반대는 했지만 가족의 뜻을 존중했다. 이게 또 이제 서로 간에 말의 내용 때문에 또 이렇게 논란을 빚는 것이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는 뭐 그런 수술은 또 우리가 맡아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전달되게끔 발언을 하다 보니까 브리핑에서 그런 또 논란이 더 파장이 됐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있으면 PK 여론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PK가 국민의힘에 별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엑스포 실패 이후에. 그런데다가 이제 뭐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부산대병원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또 평산 책방하고도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까지 뭉쳐져서 또 병상에서 깨어나면서 그때 2006년에 그 한 이제는 20년 전이 됐네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제 피습당하고 깨어나면서 대전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해요. 약간 뭐 버전들은 달라요. 버전은 달라도 어쨌든 그렇게 보도는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이번에는 뭐 이낙연 전 대표는요, 뭐 또 특검은요, 뭐 등등등 어떤 의미를 정치적으로 담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정무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시게 되면 조속하게 부산 지역 쪽을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다. 여론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부산대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다가 퇴원하실 때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가 거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길 딱 들러가지고 김 전 대통령이 초산 테러에 굴복하지 않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기계를 보여줬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이제 그림이 딱 좋을 뻔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이제 어떻게 크게 다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참작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론조사 요거 좀 볼게요. 배 소장 이 2030 여론지형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문화일보 분석 기사입니다. 제목 이 26에서 35 진보 우위 연령대 하나도 없어 뚜렷해진 뉴 노멀. 이건 뭐예요? 뭐 그렇겠죠.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2030 MZ 세대가 또 진보 성향도 띄었다가 한때는 또 조금 또 보수화가 됐다가 지금은 사실상 탈이념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참 잡기 어려운 2030 MZ 세대를 어떻게 잡을까 그것이 총선 승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대체로 이제 2030이 젊은 세대들이 좀 진보적이잖아요. 그렇게들 우리가 그렇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학생은 아닙니다만 학생들 또 대학생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진보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게 일정 또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2021년에 민주당에 대한 또 실망감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더 진보하는 가속이 됐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1년에 민주당의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뭐 LH 사태 이게 이제 이른바 2030 MZ 세대의 분노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때 또 그것을 방아쇠 효과로 트리거 이펙트로 촉진을 했던 것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등장이었죠. 그러면서 야 세대 교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그때 이제 좀 보수화가 됐었어요. 그런 그때 분석 기사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2030 남성 세대포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물론 이제 신당하지만 좀 주춤한 모습이다 보니까 이들이 아예 정치가 싫다. 탈정치화되는 그런 무당층화 현상이 상당히 높아서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거의
20대의 경우에는 시장 정당이 없다가 절반 이상일 때도 있어요. 예. 그만큼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여파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예. 사실 40대 이상은 국민의힘 쪽이 원래 기득권 세력이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30대부터 20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사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당시 2030 세대가 진보화됐던 거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이 정부를 맡겨보니까 이 부동산이나 이 살림살이나 이게 더 나빠진다. 예. 근데 이제 30대 입장에서는 특히 30대 초반 정도 되면 집장만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네.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화되는 이런 게 벌어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게 성별 간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요 조사에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요 세대 25세 35세 여성들은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나타난 게 2016년에 사드 배치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당시 20대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다른 응답이 나타납니다. 예.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는 요 조사에는 다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진보, 과거의 보수와는 달라요. 이 세대는. 근데 각자 나름의 진보와 보수의 또 선이 있고, 예. 이 20대, 20, 30대 여성은 이제 페미니즘이라든지 평화주의 이런 게 과거 남성적인 구시대 진보보다는 더 강화된. 오히려? 이런 진보라면 20대 30대 남성의 보수는 예. 안보를 중시하는 거는 과거 보수와 같은데 예. 조금 더 그래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예, 요런 이제 보수 노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주장하고 있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86 청산 예. 세대 교체론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6 청산 또 이준석 신당이 이야기하는 세대 교체가 얼마만큼 탄력을 받을까도 이 2030 세대의 무당청화되는 그 여론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2030의 표를 가져가는 쪽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거다. 네. 그럼요.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예. MG가 MG하는 거죠. 예? 아니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됐습니다가 몰라도 뭡니까? MG가 MG하는 거. 어쨌든 2030 표가 중요하다. 네, 네. 근데 그 표를 뭉태기로 가져온 거는 네. 정말 어렵다. 그렇죠. 그 세대는 다원화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쇼는 가져오죠. 예, 저는 가져오죠. 다 여기 이거 들어요. 정치쇼는 예. 2030을 다 그럼요. 가져오도록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0부터 80, 90, 100까지 다. 네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명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